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구단은 K9을 사용합니다. 2. 시장 확대의 비결. 3. 한국의 지배는 막을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오직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만약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남의 일인데요.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면 자신의 전력을 노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건 당연한 상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상식에 들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땐 가벼운 소모임처럼 보이지만 K9 클럽은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장고 끝에 K2 대신 레오파르트 1을 선택하면서 막수를 내린 노르웨이마저 대한민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K9 클럽에 참여할 정도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단일 자주포 컨수형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지나도 전장에서 포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포는 드론과 결합한 초정밀 포격으로 포격 전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자궁의 자주포 운용 노하우나 기술은 최대한 숨기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포병 전력 노출이라는 건 결국 지상전의 뿌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력을 공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말인데요. 통상 군사정보는 타국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최대한 모호하게 다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K9 자주포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라는 경이적인 수치 덕분에 오히려 기술과 전력을 숨긴다는 게 무색해져 버린 건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죄다 K9 운용국인이 이제 와서 굳이 운용 노하우 등을 숨겨봐야 주변국들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3중벽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머나먼 유럽의 끝까지 퍼져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방산시장의 신화 다름없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 자주포는 세계 방산시장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모임, 일명 K9 사용자 클럽입니다. 이 국제회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K9 자주포 운용국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나누는 정보 교류의 장인데요. 운용국들은 지형과 사용 환경에 따른 운용 및 유지 보수 노하우, 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합니다. 회의 주제가 현존하는 최강의 자주포라는 것만 빼면 흔한 자동차 동호회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K9 클럽은 지난 2022년 4월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노르웨이가 먼저 나서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게다가 생산국인 대한민국, 개최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 주요 운용국 6개국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 방산업체인 콩스바그와 호주 CBG 시스템즈가 참여하면서 K9 관련 기술 개발과 협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유럽 침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K9가 그만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9 클럽의 영향력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때 K9 클럽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단한 군사적 동맹입니다. 전 세계 어떤 무기체계도 이처럼 발전적인 성향의 컨소시엄을 결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껏해야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반면 K9 클럽은 분명 유럽의 일부이지만 나토 소속이 아닌 나라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3 K9 클럽에서도 나토 가입국은 노르웨이와 폴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클럽은 북유럽 국가들의 군사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명제가 아니라 K9의 체계를 공유하며 군사적 관계성을 다져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나토에서 지정한 최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호주가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약한 나라들은 단지 이것만으로도 K9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할 텐데요. EU와 나토를 이어 유럽 내부에서 강력한 국제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이름은 K9 클럽이지만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유럽 내에 국제동맹을 준비 중이라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물론 국제동맹 수준이 되지는 못하더라 해도 대한민국에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K9 수출 대상국이 늘어날 뿐인데요. K9 클럽을 통해 공유된 운용 정보와 노하우, 천차만별 기상 환경에서의 훈련 경험들은 그 자체만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들입니다. 이는 K9의 개량, 수출형 현지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장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이 컸습니다. 일례로 K9를 도입하기 전 폴란드의 주력이었던 아즈크라프는 영국 AS-90 포탑을 K9 차체에 올린 자주포인데요. 재미있는 건 아즈크라프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아즈는 폴란드어로 자주국사 포를 의미하고 크라프는 단단한 등껍질의 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름 그대로 K9 차체를 선택하면서 든든한 지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1997년부터 국산 자주국사 포 개발을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양산 단계에서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동 제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넓은 평야지대의 교전을 염두에 두고 AS-90의 포탑을 155mm 52구경장으로 개수하여 자국산 업NG 무한궤도 플랫폼에 탑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꺼리튜브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듯이 155mm 52구경장 주포의 반동 제어는 말처럼 뚝딱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업NG를 사용한 아즈크라프 초기 프로토타입도 반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심할 때는 자세 제어는 고사하고 차체에 균열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이 와중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K9 차체를 제안했고 폴란드는 업NG 플랫폼 개발을 포기하면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성공적이었는데요. 폴란드 군부 내에서는 차체를 바꾸기 전후 차이가 완전히 다른 자주포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감탄했습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업NG 테스트 당시 아즈크라프는 최대 출력 850마력의 도로 기준 최고 속도가 60km에 불과했고 항속 거리도 360km가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K9 차체로 변경하면서 기존 52톤이었던 무게가 48톤으로 경량화되었고 그러면서도 최대 출력은 1025마력, 최고 속도는 67km를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속거리도 400km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도속 가능 심도가 1m에서 1.5m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쌓인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한폴방산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에 물꼬를 튼 것은 물론 차체 플랫폼으로서 K9의 확장성을 확인한 셈이니 상당한 이득이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K9 차체를 이용한 장갑차, 군안전차, 전투공병차 등의 수출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K9의 확장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수출 버전에서도 K9는 완벽한 현지화 운용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바로 2017년 핀란드가 도입한 K9FIN입니다. 핀란드도 K9FIN에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K9FIN의 핀란드 공식 명칭은 K9FIN 무카리입니다. 이는 슬래지 해머라는 뜻인데요. 속된 말로 오한마가 바로 무카리입니다. 대대로 냉병기 시절 적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1등 공신이 무카리였던 것처럼 K9의 화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K9FIN은 영하 30도에서 최고 50도까지 떨어지는 북유럽 핀란드의 극한 기후에서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K9FIN은 2017년 기준으로 상당히 드문 기술이었던 보조동력장치 APU를 추가 탑재했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FIN은 핀란드의 혹한 기후를 뚫고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오죽하면 2022년 11월 핀란드가 38대 추가 구매를 결정할 정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K9FIN은 엔진 예열기와 각 부품의 단열재를 추가하는 등 현지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안 대책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기후 대비 기술은 결국 K9의 또 다른 수출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대한민국의 K9 덕을 톡톡히 본 인도가 최고의 수혜자라고 할 만한데요. K9의 인도 버전인 K9 버자티입니다. 버자는 힌두어로 천둥을 뜻하는데요. 여기까지는 K9의 인형이자 수출 명칭인 천둥, 썬더가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바즈라는 인도 신화에서 신들의 왕인드라를 상징하는 무구입니다.
인드라는 천둥과 번개를 다루는 뇌신이자 전쟁의 신이기도 한데요. 인도가 이런 대단한 이름을 K9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시험성 평가를 치른 경쟁 모델 중 인도가 제시한 모든 성능 실험을 통과한 자주포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뿐이었는데요. K9 버자 T는 인도의 사막과 고산지대를 오가는 극과 극의 환경에서도 모두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K9 성빈과 마찬가지로 APU를 탑재하면서 고산지대용 방한 패키지를 추가하고 사막 운용을 위한 방진 체계와 공기허가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인도로서는 그야말로 전장을 가리지 않는 전쟁신의 무구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강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확장성에 더해 현재 추가 개량까지 염두에 둔 기술 이전, 심지어 성능을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은 K9의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점령한 근거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운용 국가 간의 정보 교류까지 가능한 국가연합이 존재한다는 건 K9 자주포의 점유율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든든한 데이터베이스와 K9 사용국이라는 동맹까지 생기는 마당에 일단 도입만 하면 기존에 쌓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 또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또한 K9를 보다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인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면 대한민국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곳곳에 대리 지점이 있는 형태라 지리적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AS는 물론이고 코탄, 장비 공유 등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루마니아까지 다방면에서 MOU를 맺으면서 K9 자주포 도입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KF-21 전투기가 비공개 비행시험에서 슈퍼크루징을 무사히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비행시험에서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지만 7월에 초도 비행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비행시험에서 큰 무리 없이 비행에 성공한 KF-21의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방 전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놀라운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륙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소음 피해입니다. 현재 KF-21의 비행시험은 기상 상태를 고려해 며칠에 한 번씩 2-3회 비행하는 정도이지만 올해 여름부터는 비행시험이 하루 최대 10회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이는 면 이장단과 주요 민원인들에게 비행시험 시간을 사전 문자 동보로 하고 있으며 이착륙 시 소음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음대책 TF 전담팀을 운영하여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KF-21 CJ기의 경우 민항기나 군용기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아 군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국방력에 큰 획을 쓸 KF-21 전투기 계획에 군당국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처럼 KF-21 비행시험에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이륙 시험은 KF-21 전투기의 동체 내구성 테스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하늘로 이륙해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착륙을 담당하는 항공기의 바퀴, 랜딩 기어 시스템과 상발 터보팬 엔진인 F414 엔진의 추력에 대한 오류를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기관포와 미사일 다수가 제대로 탑재되어 이륙이 되는지와 고고도 비행 시에서도 문제없이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륙 시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과 타우러스 미사일, GPS 유도 폭탄 등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가진 총 12개의 무장창의 다양한 무기들이 무장된 무게를 KF-21 전투기의 동체가 이겨내고 이착륙이 원활하게 공격 임무를 수행하려면 끝없이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이번에 알려진 KF-21 보라매가 비밀리에 이륙에 성공한 소식이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불과 10년 만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 및 조립에 성공하여 이제는 큰 문제 없이 연행 비행시험을 성공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완벽한 자주국방이 정말로 실현되기까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에서 권위 있는 랭킹 조사업체 US 뉴스월드 리포트가 집계한 지난해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했으며 한국의 첨단 기술 및 서비스 기반 경제와
세계에서 국민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규모가 커진 이유가 상승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는 한국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위를 차지한 일본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며 두 계단 내려간 8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산산업의 수출 호재가 강대국 순위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가장 큰 고객으로 손꼽히는 폴란드와 우리는 이제 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었으며 KF-21 협력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폴란드 국방위원장이 F-35 전투기 도입을 고민 중에 KF-21 전투기의 개량형을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군사동맹 협력과 동시에 공동 생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폴란드 공군에게는 KF-21 보라매가 F-35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장은 KF-21과 F-35의 적합성에 대해 폴란드 정부 측에서 공동 생산을 처음으로 언급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KF-21로 확보한 국내 기술 능력으로 합리적인 가성비까지 확실히 갖춘다면 미국산 F-35와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독자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기술과 이별한 독립을 꿈꾸며 거의 모든 전투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KF-21 전투기는 장기적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KF-21 전투기가 전폭기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게끔 하드포인트가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자사의 군용 기체가 진화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전력으로 필요에 의한 변화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GPS 유도폭탄과 천령 미사일을 갖춘 전폭기의 형태로 개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해외 수출은 물론 KF-21의 전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공군의 도입 유력 후보 중 하나인 KF-21 전투기는 최첨단 디지털 전투에 특화된 기체로서 대규모 네트워크 기반 전 체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공군이 갖춘 독자적인 군사 시스템뿐만 아닌 실시간 정보 교환 체계와 소프트웨어까지 한국에서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포함될 통합 전자전 체계는 레이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 탐지 및 분석하고 교란 전자파를 송신하는 전자전 체계로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아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장비인데요. 보라매 기체 전투 체계를 다분야된 센서 무장과 기타 동식 및 지휘 체계로 통합 운영하여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기체의 두뇌 역할을 현대전에 알맞게 업그레이드하여 공중전의 승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도맡아온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로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또다시 선정되었는데요. FAU-10 경전투기 사업에서 전투체계 및 통합 전자체계를 맡아 개발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모든 지역이 산맥 없이 평평해서 공군의 위력이 더욱 증가하는 폴란드의 지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역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군비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으로 증강될 폴란드 공군의 전력 강화 전략은 유럽 전역에 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투기의 기초 단계, 계획에서 실행까지 놀라운 속도로 보여준 국가로 최근 한국 해군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해군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면 무려 항모전단 확보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군의 큰 그림이 완성되면 미군까지 등에 업은 한국이 동북아의 제공권 제해권을 거머쥐는 엄청난 군사력들 손에 넣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며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F-22를 제외하면 F-35A가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다 보니 북한은 이들이 하늘에 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전쟁하자는 거냐고 발끈하며 M1 바다에 방사포나 몇 발 쏘고 말았죠. 이렇듯 한국군은 차세대 전장을 지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병력 운용 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한국에 도착했다. 초도 비행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미티어가 탑재되는 것만으로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아시아 최초로 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4.5세대 전투기인 KF-21도 실전에서는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11은 물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나 FC-31 역시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 않고도 J-11과의 40대 40 모의전은 7기의 손실로 전기 격추, J-11 8기, J-28기와의 8대 16 모의전에서도 1기 손실로 전기 격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의 개발이 발표됐을 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KF-21은 기껏해야 4.5세대이기 때문에 자국의 5세대 전투기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깎아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저력을 얕보고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J-20이나 FC-31에 투입된 기술은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성능 역시 중국이 5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전문가들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개국이 참여한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 엠비더키 개발한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현존 유일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200km를 날아가는 미티어는 로켓 엔진이 아닌 램제트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연료 상하제를 실을 필요가 없고 자유자재로 엔진 가동과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켓 엔진을 채용하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은 비행도를 연소가 종료되고 그 후로는 관성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물론이고 정확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덕티드 로켓이라는 램제트 엔진의 일종을 채용하는 미티어는 발사 직후 연료를 전부 연소하지 않고 순항 단계에서 엔진의 발전을 조절하여 연료를 절약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와 관성 비행을 반복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료를 남겨뒀다가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기 직전 종말 단계에 급가속시켜 미사일 회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 구형 레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능동 X밴드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파일럿이 전투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줄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파이어 포겟, 즉 발사 후 망각을 완전히 구현하여 파일럿이 목표물만 빠르게 제거하고 적 방공망에서 이탈할 수 있죠. 일단 발사되고 나면 자체 레이더, 다른 전투기, 조기 경보봉제기,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들과 연동해 타겟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플레어나 체프 같은 기관체를 무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재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지점 또는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폭발시켜 최대한의 살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KF-21은 원래는 미국제 에임 120 암램과 에임 9 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상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만 공대공 유도 무기를 내어주다 보니 새롭게 개발되는 KF-21에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영국과 엠비더가 유로파이터와 라팔, 그리펜에 이어 한국의 KF-21을 미티어의 실전 성능 확인용 전투기로 선택했는데요. 공대공 유도무기의 자리가 덜컥 비어버린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순선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참에 상위 호환인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아이리스티를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도 뒤늦게 암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엠비더와 방사청 계획에 따르면 미티어의 KF-21 체계 통합을 거쳐 2026년부터 양산되는 KF-21의 공대공, 공대지형인 블럭일부터 미티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4종의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고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5종 호환까지 가능해지므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침, 호승도 치가시 혹은 중앙모 킬러에 비유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KF-21에 탑재 가능한 사양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그러한 별명이 붙는 이유는 대함 미사일이 해상의 함정,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공략하는 무기이고 단 한 발로 전투기 수십 대의 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어 군사력에서 밀리는 상황조차 뒤집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대함으로 운용했을 때가 특히 표적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만큼 멀리서 쏘게 되는 지대함이나 함대함보다 훨씬 뛰어난 명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공대함 미사일을 해군이 공대함 2유토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개간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선 그 개념도까지 등장했는데요. 보다시피 해군의 큰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따위를 상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 번째 항공모함 투전을 진수하며 남중 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엔 ESA기를 박는 소식까지 들려와 중국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해군이 준장급인 제6항공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해 해군 항공사령부로 재편하고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전단급 부대에서 작전을 동지하는 사령부급 부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항공작전 협의체 마학을 새롭게 운영하여 평시에 미 해군 제7함대 등과 해상 초기 임무 공조를 강화하고 전시에도 연합해상항공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해상경계작전의 핵심으로 적 잠수함 위협 대응을 비롯해 해상항공작전 계획 수립, 교육훈련, 정비 군수지원, 관제 및 운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해상 초계기 PAJ 포세이돈,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오크, 기뢰 탄색 제거용소의 헬기, 함정 탑재 정찰용 무인기 아이프 등이 새로 도입되면 이 부대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6대가 도입되는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거리 800km의 언APY-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 속도 시속 907, 순항거리 7500, 작전 반경 2200여 km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2대를 도입하는 시오크는 54 경어뢰와 AGM-114 헬파이어를 기본 탑재하고 언APY-153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만경을 자동으로 잡아내 즉시 타격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해군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 함에 더해 해상항공작전에 필요한 사령부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 초계 능력, 항모를 타격할 공대함 미사일, 함재기 길이의 도그파이트를 상정한 공대공 미사일까지 확보하며 중국의 항모전단 구성을 하나하나 격파할 수단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인 CVX가 완성되고 아직까지 소문으로만 떠도는 KF-21의 함재경이 KF-21 네이비까지 해군이 모두 손에 넣게 된다면 항모전단의 조건이 전부 갖춰지게 되죠.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 해군력 순위는 13위. 하지만 항모전단을 확보한다면 군사력 3위, 해군력 2위로 손꼽히는 중국의 5군까지도 저리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중국과 맞붙게 돼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이 훌륭한 만듦새 덕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투기 파일럿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미 해군이 전작인 탑건 상영 시 영화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모병을 했더니 모병률이 500%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 해군은 올해 모병 목표인 수병 4만 명과 장교 3,800명 확보를 위해 영화관에 모병관을 다수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공군이 배우들의 내한 행사와 시사회에 파일럿들을 투입하는 영화와 연계한 모병 자원 확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극중 등장하는 주인공이 항모전단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는 해군 항공대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죠. 36년 전 탑건 촬영에 참여했거나 출연한 미 해군 조종사들 중에는 훗날 미 합동참모차장, 태평양 사령관, 심지어는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된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